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 초대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고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준 것에 감사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G7의 확대 형태가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중국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인도와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들에게 반중전선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까지 31조 3천억 원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 4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해 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 확대, 신사업 육성 등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재정 투자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선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주도하는 급진 좌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에는 시위가 미국 140여 개 도시로 확산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곳 이상의 도시에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CNN은 최소 40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으며 15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주 방위군들이 소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를 가리키는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미 법무부는 안티파의 시위 개입을 조사할 경우 정부 합동조사팀을 가동하는 등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를 좌파 색출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삶의 주기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이 매 순간마다 아름답진 않을지라도 최소한의 운율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거리는 가늠되지 않고 간격은 측량되지 않으며 속도는 확실치 않고
횟수는 알려져 있지 않죠. 이처럼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경험들은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나 지난해의 마음이 겪었던 것을 지금은 겪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주나 다음 해에 다시 겪게 될 수도 있죠. 이처럼 사람의 일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로 올 때도 있지만 우리를 떠날 때도 있으며 우리의 삶이 벅차오를 때도 있지만 차갑고 식고 질 때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무언가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혹은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삶의 처음과 끝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낙담하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행복을 생각하며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푸른 숲속에 덩그러니 놓여진 낡은 미술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 우체통. 이 우체통에는 차마 보내지 못해 수치인 불명이 되어버린 편지가 있답니다. 우체통 너머 여러 예술가들의 닿지 못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편지 속 예술을 꺼내보는 시간, 미술관 옆 우체통. 새소년의 눈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누군가는 나를 두고 이렇게 말했지. 원래 천재들은 재수없는 법이라고.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기적이고 질투도 많다는 거 알고 있네. 그치만 나의 이런 면들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단 하나의 지푸라기였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과연 믿을까? 나의 질투는 곧 내가 그들에게 느끼는 미움은 아니었어. 오히려 나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 내가 마티스와 세잔에게 그리 질투를 했던 것도 다 그들의 창의성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해서였네. 그 혐오가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지. 그냥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연민조차도 사라질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봤네. 오늘 편지의 주인공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입체주의 미술의 거장 피카소입니다. 아마 피카소는 어떤 미술가보다 더 친숙하실 텐데요. 미술가를 알아보기 전 입체주의 미술부터 알아보기로 할게요. 입체주의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서양 미술 사조 중 하나로 큐비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조는 사물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는데요. 사실주의적 전통인 원근법, 명암법, 인상적인 색채 등을 멀리하고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입체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입체주의자들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했습니다. 즉, 사물의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포착한 모습을 조합하면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입체주의 작품을 보면 여러 시점에서 본 형태들을 한 캔버스에 조합해서 그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입체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는 조르주 브라크,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피카소입니다. 이쯤에서 윤지영의 우울인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에 스페인의 항구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카소의 부친이 미술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피카소는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10대 초반부터 당시 유행하던 고전주의를 마스터하고 각종 미술전에서 상을 받은 만큼 그의 천재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추구하는 학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1901년 당시 파리 몽마르트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고 파리로 떠나왔죠. 그는 주로 노인, 고독자, 사회의 패잔자 등의 인간상을 화면에 포착하여 그렸는데 결코 기지와 풍자를 그리지 않고 대상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통해 그려냈습니다. 그러던 중 입체파 화가 브라크를 만나면서 피카소 또한 입체파 운동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 그는 이미 20세기 회화의 최대 거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곽강을 받게 되었죠. 피카소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작품, 입체주의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던 작품,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5명의 여인들은 한껏 도발적인 모습으로 캔버스 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2 여인의 얼굴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으며 그들의 자세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고 왠지 기괴한 느낌을 갖게 하죠.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지럽고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2차원적인 전통 회화를 타파하고 평면적인 캔버스에 3차원적인 대상을 최대한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평론가들은 그의 그림을 두고서 역시 피카소는 천재라는 말을 가감없이 했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는 완벽한 천재였을까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성시경의 고마워였습니다. 앞서 피카소의 생애에 대해서 말했듯 그는 미술에 대해서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파리로 넘어오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10대 때 누렸던 명성과 재능이 어른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막 20살이 된 피카소에게는 세상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패배감이 가득하다고 해서 피카소는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쉬지 않고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연습 기간을 거쳐서 고민 끝에 발표한 작품이 바로 이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피카소는 하루에 평균 7개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더 그의 천재성이 부각되어져 왔죠. 하지만 그가 죽은 뒤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아비뇽의 처녀들과 흡사한 수백 장의 크로키들이 발견된 것이죠. 피카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노력에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잘 그리기 위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것을 잊기 위한 연습이었던 것이었죠. 배운 것을 잊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카소는 평소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전통 방식에 대해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었으며 당장 내일이라도 매너리즘이 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방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백 장의 크로키들을 거쳐 결국엔 단 하나의 명작을 만들어냈죠. 미술에 대해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민했던 피카소. 그의 열정과 노력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입체주의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말했죠. 안 하고 죽어도 좋은 일만 내일로 미뤄라. 수많은 현실과 걱정되는 미래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닌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미술관역 무채통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이만 마칠게요. 항상 행복한 지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박성필,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꽤나 오래전 이야기야. 이제는 모든 밤의 시작일 뿐이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